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오랫동안 확신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 말입니다. 30년간 군사 전문가로 활동한 그는 한국을 중국의 경제 속국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2주간의 한국 출장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5년 전과 지금 한국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마리 엘렌입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30년간 일해온 전략 분석가죠. 제가 분석한 보고서로 나토 정책이 바뀐 적도 있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게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굴욕감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중국 속국 말입니까? 상사장 피에르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최근 유럽 각국이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나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에게는 철석 같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입니다. 무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겉으로는 미국과 동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정쩡한 나라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여동생 소피가 서울에서 겪은 그 참담한 경험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소피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니, 여기 정말 끔찍해.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주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야.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영어도 못하고 장비는 20년 전 것 같고 여기 정말 후진국 맞아. 그때 저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선진국이다. 중국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허상의 나라라고요. 소피, 즉시 돌아와. 그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 결국 소피는 교환학생을 포기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중국 속국, 분단국가, 가짜 선진국. 이게 제가 내린 한국에 대한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출장 명령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분석하고 유럽이 벤치마킹할 점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거였어요. 30년 경력에 제가 중국 속국에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차라리 중국에 직접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마리, 편견을 버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편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고 미국 군사 기지일 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2주 만에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어차피 15년 전 소피가 본 그 낙후된 모습 그대로일 테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확신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다. 한국 같은 속국에서 프랑스가 배울 건 절대 없다. 과연 이 확신이 맞을까요? 15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여전히 한국의 현실일까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웰컴. 코리아. 어디? 컨트리.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택시기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번역기 앱을 실행했습니다. 프랑스. 굿 컨트리. 비즈니스. 정부 관련 일로 왔어요. 택시기사가 번역기에 뭔가 말을 하더니 기계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려워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제 분석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잖아요. 택시기사가 번역기를 통해 제 말을 듣더니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기에 대고 말했어요. 맞아요. 중국 무서워요. 돈도 중국이 많이 줘요. 역시나 현지인도 인정하는군요. 사드 배치할 때도 중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 화나서 관광객도 안 보내고. 택시기사가 번역기를 통해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작은 나라.
중국 크고 무서워요. 완벽했습니다. 현지인조차 인정하는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중국의 속국이 맞구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번역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국 없으면 우리 혼자 못해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제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나라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겨우 버티는 약소국이었습니다.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건물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택시기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나온 말이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지인의 증언까지 확보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겉모습만 화려해졌을 뿐 본질은 여전히 약소국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번 출장은 정말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았어요. 택시기사조차 자국의 현실을 이렇게 인정하는데 과연 한국이 유럽에 보여줄 게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송한 긴급 문자였어요. 진돗개 1호 발령. 비상경계 단계 1. 북한 도발 상황 발생. 즉시 안전수칙 확인 바람. 뭔가 싶어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역시나 또 시작됐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방금 전 택시기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정말 맞는 말이었네요. 드디어 한국의 민낯이 드러나는군요. 15년 전 소피가 겪었던 그 참담한 혼란이 다시 재현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국방 분석가로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여주겠지. 택시기사가 말한 그 현실을.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호텔 로비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고 투숙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평온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정보 통제라도 하는 건가? 국방 분석가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약한 나라라면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 있어야 정상인데 프런트 직원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지금 미사일 위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정부에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15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15년 전이요? 아,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돗개 1호는 단순 경계 단계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방금 택시기사도 북한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요. 괜찮으세요? 정부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든요. 필요하면 즉시 대피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솔직한 증언과 이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방 전문가로서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겠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한 것처럼 혼란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라도 진짜 모습이 드러나겠지 싶었거든요. 분명히 지하철은 멈췄을 거야. 택시기사 말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옆자리 중년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혹시 대피처 찾는 거예요? 아니요.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거든요. 보세요.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상세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위치, 비행 궤적, 낙하 지점, 현재 군사 대응 상황까지. 이런 정보를 진짜라고 믿으세요? 방금 택시기사는 북한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요. 그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택시기사가 그랬다고요? 15년 전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는걸요. 또 15년 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분명히 현재 상황을 말한 거였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솔직한 증언이 진실이야.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야. 진짜 위기가 오면 원래 모습이 드러날 거야. 과연 택시기사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15년 사이에 무언가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정부 관계자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김 차장이라는 분이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칠에만 그럴듯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의 민낯이 드러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가 전광판에 갑자기 메시지가 떴거든요. 돌발 강우 감지, 도심 침수 방지 시스템 가동, 지하철 2호선 운행 일시 조정, 우회 경로 안내 중. 그러더니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최적 경로와 예상 도착 시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김 차장이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AI 기반 도시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상청 데이터와 도시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대응하는 거죠. 우회 경로로 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배수구에서 물이 거센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수량을 조절한다더군요. 15년 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비만 와도 강남이 물바다가 됐죠. 강남이 물바다. 그러고 보니 15년 전 소피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가 침수됐다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회의실 아니었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전국의 실시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통합 상황실입니다. 화면에는 교통사고, 화재, 의료 응급 상황까지 모든 위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상황별 대응 상태도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교통사고가 났네요. 구급차 출동 완료, 예상 도착 시간 6분. 정말 6분 후에 구급차 도착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체계적이고 통제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없나요? 김 차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죠. 역시나 이 나라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권위주의 국가구나. 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본질은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김 차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리 엘렌 씨, 실제 재난 대응 현장을 보시겠어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굳이 위험한 곳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죠. 어차피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서울 시내 한구청 재난대응센터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완전 비상체제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풍이 3시간 후 상륙 예정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을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정말로 버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피소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넓은 체육관이었는데 가족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매트와 담요, 생필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준비를 했나요? 자원봉사자가 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태풍철이면 항상 이렇게 대비하거든요.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태풍 소리가 무섭게 들렸거든요.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답했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인걸요. 우리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정말 깊은 신뢰를 하고 계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태풍 소리를 들으면서도 차분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아빠가 말했어요. 정부에서 다 지켜준다고. 이런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프랑스에서라면 시민들이 정부를 이렇게 믿지 않을 텐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후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벌써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구가 이렇게 빨라도 되나요? 미리 복구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태풍 경로를 예측해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했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했어요.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고 기계적인 것 같았거든요. 사람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진돗개 2호였습니다. 진돗개 2호 발령. 즉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V를 켜자마자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도발을 했다는 거였어요. 실제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하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5년 전 소피가 묘사했던 그런 공황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 차장이 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마리 엘렌 씨,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황실로 오세요. 실제 전시 대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안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군 간부들과 정부 관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보실장이 직접 브리핑해줬습니다. 북한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응 중이고 공군도 스크램블 완료했습니다. 스크린을 보니 정말 전쟁 영화 같았습니다. 우리 함정들이 북한 함정을 추적하고 있었고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연습해 본 것처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월 평균 15회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방위도 출동했고 전국 지하철역이 대피소로 전환됐어요. 드론들이 하늘을 날며 실시간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위협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판단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8시간 동안 긴장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 함정이 물러났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끝났네요. 그런데 안보실장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15년 전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차장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국방부 지하작전 상황실이었어요. 여기서 한미연합훈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제 전쟁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장교들이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현재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북한의 전면 침공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군이 남하하자 즉시 대응 타격이 시작됐어요. 미사일, 전투기, 함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략의 핵심은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설명해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억제 전략입니다. 공격하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었어요. AI가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미리 방어합니다.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그것도 실제 전쟁 없이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매일 합니다. 시나리오도 계속 업데이트해요.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복합 시나리오도 있어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에 합참의장이 한 말이었어요. 말이 엘렌 씨, 이 나라는 더 이상 약한 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강하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25년간 전략 분석가로 일해오면서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김 차장이 물어봤는데 솔직히 대답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는 없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25년 동안 이 나라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을 줄 압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귀국 전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지난 2주를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느 나라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침에 김 차장과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제 편견이 틀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30년 경력의 전략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니. 15년 전 제 여동생이 경험했던 한국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네요. 그 15년 사이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의 의식이었을 겁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서양인 남성 2명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이 나라 정말 한심하다니까. 중국한테 끌려다니기만 하는 주제에. 영국 억양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드 배치할 때도 중국 눈치 보느라 우왕좌왕했잖아. 완전히 중국 속국이야. 그 순간 15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영국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한국에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출장으로 왔는데. 왜요? 제가 2주 전까지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한국을 중국 속국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간 그렇게 확신했죠. 제가 지난 2주간 경험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진돗개 발령 시스템, 첨단 의료기술, 독자적인 국방 시스템까지. 말도 안 돼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당신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 정부 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전국 모든 위기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교통사고, 화재, 의료 응급 상황까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영국인이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네,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15년 전 후진국 수준이었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잖아요. 그게 바로 속국이라는 증거 아닌가요? 제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거래는 하지만 중국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사드 배치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배치했잖아요. 속국이라면 가능한 일인가요? 영국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주 동안 본 한국은 어느 나라의 속국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강국이었어요. 그때 김 차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마리 엘렌 씨, 준비되셨나요? 영국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계실 거라면 편견 없이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김 차장과 함께 자리를 떠나면서 돌아봤는데 그 영국인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제 말이 궁금해진 모양이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였나요? 김 차장이 물어봤습니다. 15년 전 제 모습이었어요. 편견에 가득 찬 무지한 외국인이요. 그런데 왜 도와주셨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죠. 누군가는 그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차장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15년 전 소피가 치료받았던 그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응급실 입구부터 충격이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에 모든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응급실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15년 전에는 어땠나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환자 정보를 종이에 적고 검사 결과 나오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서 몇 분이면 끝나요. 한 환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AI가 먼저 초기 진단을 내리더군요. 그리고 의사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창문 밖으로 작은 드론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뭔가요? 혈액 수송 드론이에요. 급한 수술이 있을 때 혈액을 빠르게 운반하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방병원과 연결해서 원격 진료도 가능해요. 서울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지방 환자를 진료할 수 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부산병원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울 의사가 부산 환자를 실시간으로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땐 단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과거의 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이 나라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병원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김 차장이 미리 제가 온다고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프랑스 학생의 언니분이시군요. 그런데 원장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많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15년 전 외국인 환자들과 의료진이 겪는 불편함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발했고 국제 수준의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소피도 한국에 온다면 보고 싶네요. 공항에서 김 차장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 엘렌 씨,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국을 어떻게 소개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틀렸다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요. 그럼 15년 전 중국 속국이라던 그 판단은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누구의 속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예요. 프랑스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일은 상사 장 피에르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어땠나? 한국에서 뭘 배웠나? 제가 30년간 해온 모든 분석이 틀렸습니다. 장 피에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이미 성장을 끝낸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도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나라입니다. 한 달 후 유럽 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 발표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제 편견을 고백했어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15년 전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서 많은 동료들이 질문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발전했나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아요. 그날 밤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야, 언니가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15년 전 한국에서 돌아오라고 했던 거 말이야. 그때 끝까지 있었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을 텐데. 소피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언니가 그럴게 말할 정도면 나도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 나도 그땐 너무 어렸어. 그래, 언니가 안내해줄게. 정말 놀라운 나라야. 중국 속국이 아니라 세계의 리더가 될 나라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속국이 아니었어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계속 성장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였어요.